한국의 살인사건 23번째 유영철 편. 네,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부에서는요, 저희가 그 주택가, 부유층 주택가 살인사건을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이 유영철을 많이 유명하게 했던 그 전화방 마사지사 살인사건, 부녀자 살인사건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앞당겨서 저희가 좀 다뤄야 되는 사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살인사건 전에. 유영철이 예. 저희가 또 한때 유명해졌던 게 경찰관의 사칭이라는 맞습니다. 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경찰관 사칭을 어떻게 한 겁니까, 교수님? 이게 이제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은 내용을 설명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2003년 11월 말에 본인의 그 이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오피스텔 102호 그 본인의 집에서 경찰관 신분증 있잖아요. 네. 그 양식을 이게 다운 받아가지고 입력하고 엑셀 작업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포토 6.0 뭐 전 잘 모르는 얘기예요. 포토샵 6.0 뭐 한글 프로그램 등등을 이용해서 이 경찰 신분증을 참나 이게 위조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 마크까지 다 만들고 성명란에다가는 이름을 최인우라고 썼어요. 하단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계급은 경장이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왜 경장으로 했을까? 글쎄 그 만만한 게 경장인지 경장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부서는 정보 1과. 주민번호는 이제 뭐 680 뭐 516 해가지고 뭐 적당히 이거 넣었어요. 하단에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그러고 직인까지 딱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이걸 사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코팅까지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이게 공문서 즉 말하면 그 경찰관 신분증인 것처럼 위조를 한 그래서 이제 이게 공문서 위조죄가 하나 성립되고요. 사실 예. 저희 경찰들은 잘 아는데 이게 서울지방경찰청 정보일과에 경장이 들어가기란 쉽지 않다는 걸 저희는 아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죠. 예, 근데 뭐 본인은 최인호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써서 공문서는 하여튼 이용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유영철이 같은 경우는 경찰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경찰관 시험을 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네. 색약 있잖아요. 색약.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도 이 생맹, 색약 때문에 예술고등학교 못 갔잖아요. 마찬가지죠. 경찰관도 생맹은 경찰관 시험에 합격할 수 없거든요. 통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로망은 있었지만 뭐 경찰 못했던 거고요. 그 이제 그런 그 신분증을 위조해서 앞으로 전개될 조금 이따 설명드릴 그 사건에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공문서 위조로 2003년도 11월 달에 처벌받았다는 내용을 지금 그 범죄 사실 하나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또 그 신분증을 이용해서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갈취한 게 몇 건 있는데 그 갈취 수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좀 설명드릴게요. 2004년도 2월 9일 날 간석동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간석동 오거리 육교 부근에 상호미상의 모텔방이 있어요. 그 모텔방에 딱 가갖고 모텔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그 윤락 여성을 불러요. 여관으로 그 여성을 부르는 거죠. 26살가량 되는 여자를 불러가지고 그 여성이 왔잖아요. 전화로. 자기는 이제 모텔에 기다리고 있고 모텔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까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위조한 신분증 있잖아요. 그거 딱 들이댑니다. 근데 그때는 또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 신분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들이대면서 윤락행위를 했으니까 감방에 보내겠다. 이러면서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유영철이 수갑 소지하고 있었어요. 예, 수갑 채우고 한참 지난 다음에는 돈 주면 눈 감아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현금 받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받고 나는데 양이 안 차죠. 유영철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너를 나한테 데려다 준 사람. 그러니까 알선 내지 이제 그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 오라고 불러라. 유인하게 시켜요. 그래서 47살 먹은 그 사람이 옵니다. 오니까 그 사람도 너 윤락 알선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또 바로 수갑 채워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봐달라고 사정사정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29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락 여성한테 10만 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태워다 준 알선한 사람으로부터 29만 원. 그래서 39만 원을 받아가지고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면서 이런 식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이 수법으로 유영철이가 생활비 쓰고 사는 거예요. 네. 예. 이 두 건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사건해야 돼요. 예.
그리고 부녀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중간 중간에도 이런 갈치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게 중간 중간에 껴 있어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이. 예, 생각보다 지금 제가 이 대표적인 그 공문서 위조 갈취 범죄를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이게 상당히 많아요 이 건수가. 네. 왜 그랬을까요? 신분 사칭은? 신체적으로 억압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그런 힘보다는 포기했을 때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걸 자기한테 편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경찰관 사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관은 그 지위 하나만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데 되게 편한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부녀자 여성들을 다 자기네 그 오피스텔까지 유인할 때 뭐 신체적으로 뭐 강압적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경찰관 사칭해서 데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그때 되게 쉽게 유인 지점까지 데려갈 수 있고 자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 같고 그걸 되게 일찍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 지배와 피지배에 관련된 이 범죄 내용들이 있거든요. 외국의 문헌에 보면 그 뭐냐면 굳이 그러니까 신분 사칭을 해도 뭐 검사, 뭐 경찰관, 옛날에 교수님 때는 뭐 기무대원 많았대요. 기무사? 뭐 국정원, 뭐 국정. 저기 안기부라고 그러죠. 안기부 국정원. 뭐. 백명함 많이 들고 다녔다며. 이게 명함 하얀 거에다가 이름하고 건방지게 핸드폰 번호만 쓰고 이름하고 주민 핸드폰 번호. 예, 그거만 있다며. 그거 뭐 정보관이라고 그러고요. 아무것도 안 써. 아무것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영철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신분 사칭의 어떤 힘을 뭐 그거에 재미를 들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힘 중에 경찰을 사칭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 중에는 가장 이게 선호하는 방법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유영철이라는 사고 체계를 좀 놓고 보면 지배와 피지배 사고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람이 경찰이라면 피지배자는 성매매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불법적인 집 영업하는 풍속 관련된 이쪽은 경찰이 킬러기 때문에 피지배 맞아요. 관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그 뭐 교수님 말씀하신 생활비도 좀 벌면서 자기 어떤 욕구 충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하는 어떤 욕구의 충족의 수단으로 이 살인 중간 중간에 낑겨갖고 이런 그 사칭 갈취가 있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신분증은 내가 볼 때는 네. 딱 맞춤형이에요. 그죠? 네, 네. 맞춤형입니다. 네. 그 율락 여성을 부른다든지 율락 여성한테 쥐약은 경찰이에요. 그런 경찰이죠. 그 다음에 노점에서 음란물 비디오 같은 거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경찰이 쥐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춤형 사실은 신분증을 본인이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예, 저는 그렇게 좀 봐요. 예. 이게 검사가 음란 비디오 단속하고 알았어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경찰관 신분증하고 계급도 경장 정도로 적정하게 한 거예요. 네, 적정하게 교도소를 한 거예요. 네.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경장이나 요 정도가 아주 실무 차원에서 좀 경륜이 있잖아요. 지금 그냥 고치는. 경위 형사분들 많으시죠. 그때 주력이 경사, 경장, 경장이었으니까 경사. 그 네. 시기에는 네. 교도소 들락거리다 보니까 그걸 알았던 거죠. 그렇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경장 경사가 제일 많고 자기 이때만 해도 유영철이 30대 그렇죠. 초중반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나이하고도 적정히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검거가 되면 사실 처벌 되게 쓰잖아요. 경찰관 그렇죠. 사칭이니까. 근데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유영철이 나중에 뭐 연쇄살인으로 전이되든 큰 범죄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담력 테스트용이 됐을 수 있다. 본인 스스로도 네, 이거 하면서 이제 큰 범죄자가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나 함부로 못 하거든요. 특히 사칭을 할 때 뭐 김입니다, 박입니다 하면서 그 사칭 사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비자금 관리책이다 이렇게 나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수사관이다, 뭐 검사다, 뭐 판사다 이렇게 사칭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 당시에도 상당히 쉽지 않은 범죄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범하게 그리고 뭐 이쪽에 이렇게 성매매나 이쪽에 좀 어둠의 세계에 있으면 거기다도 경찰 정보원 역할을 해주면서 연결되는 또 경찰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아예 무시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담력 테스트라는 이런 부분에도 좀 그 가중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봐요. 그리고 네. 하나 더 붙이면 그 세계를 많이 아는 거죠. 그렇죠. 많이 하는 거죠. 그 세계를 많이 알아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그 율락행위 하는 여성이라든지 음란물 파는 사람들 그 세계 쪽에 잘 모르면 경찰 신분증 제시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그렇죠. 낚고채고 겁을 줄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거 안다는 것 자체가
경찰관 신분을 사용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범행 동기하고 이거 준비한 거 좀 이렇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이게 2003년도 9월 24일부터 시작했잖아요. 2003년 11월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제 8명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주택가를 것처럼. 침입해서 살해한 사건이. 그런데 이게 이제 2003년 11월 달에 언론에서 CCTV 뒤쪽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버팔로 신발이라는 게 딱 사실은 이게 저는 이거 버팔로 신발이라고 그 전단지에 이렇게 나온 것 자체 상당히 이거는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 전단이 나가는 순간 그 증거품은 없어지는 거예요. 범인이 즉시 안 잡히면. 네. 이거 상당히 신중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선에서 수사하면서 드러나는 현상 뭐 이런 거 할 때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언론에 버팔로 신발을 신은 사람에 의해서 연쇄살인이 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막 되니까 이게 이제 유영철이가 겁 덜컥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신고 있던 그 버팔로 신발 폐기해 버리잖아요. 전부 그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그냥 그 폐기해 버려서 나중에 신발 못 찾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사도 가는데요. 지가 있던 데가 원래 마포구 신수동에 있던 고시원 301호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같은 오피스텔 102호로 옮깁니다. 아, 같은 동네 신수동의 오피스텔로. 같은 그러니까 네, 고시원에서 이제 오피스텔로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는 염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원래 그 내 행적이 조금 드러나서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고시원을 옮긴다고 치더라도 신수동에서 그랬으면 다른 동으로 멀찌감치 이사 가는 게 일반적인 범인의 심리예요. 네. 근데 같은 동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 그 예를 들어 절도나 뭐 재산 범죄 있잖아요. 돈 빼앗는 거는 점프하는 게 맞아요. 교수님 수사할 때 붕붕 뜨잖아요. 도 단위로 뜨잖아요. 근데 이제 연쇄살인이나 연쇄성범죄 같은 경우는 지리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학문 연구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내가 이제 사체를 뭐 유기하는 데고 집중적으로 그 교회 옆쪽에다도 묻었잖아요. 뒷산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쇄성범죄나 연쇄 살인 같은 경우에는 제프리 다머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 근간에서 자꾸 사람이 남성들이 뿅뿅뿅 사라지고 수사가 개시가 되는데도 자기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쉽게 말하면 염장 처리해갖고 시신들을 보관했잖아요. 두개골.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유영철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범행을 저질러야지만 이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미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절충을 한 거죠. 지금 여기 사는 데는 이제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 둥지를 옮기자. 다만 둥지를 옮겨도 이 숲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봐요. 왜냐하면 태어난 곳이 자란 곳이 공덕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촌 맞아요, 일대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가장 그 신수동 그 주변 처음에 애초에 범행하고 네. 다녔던 그 기거하던 장소가 본인한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안정감을 느낀다 네, 범인 입장에서. 네, 전 유영철이 강박증세가 좀 있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불안이 깔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불안한 요소보다는 그걸 제거하는 것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더 유리하다는 걸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보통 범행 패턴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일종의 강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박.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옮기지 않고 그러니까 동에서의 오피스텔 고시원 이동 그리고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화학동 사건이라든지 첫 번째 사건이 예. 다시 옮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고 일대잖아요. 거의 인근이에요. 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연쇄범죄의 원칙에서 검거가 되지 않기 위해선 절대로 같은 수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말라. 이게 범죄자들의 기본 그렇죠.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유영철이 같은 경우는 장소적인 부분에서는 점프만 했지 고치역 에어리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극단적인 그냥 비약을 해보면 내가 설마 검거가 되더라도 내가 범행은 여기서 끝장을 봐야겠다. 여기서 자살을 하든 잡혀서 뭐 극형을 당하더라도 이 바운더리는 떠나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집착 내지는 고정성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바로 옆으로 이사하는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둥지 어떤 그 자신의 둥지를 벗어나지 않는 둥지 증후군 비슷한 거.
그러니까 그 숲 이론이라고 그래요. 우주라고 그래갖고 숲 안에서만 그 숲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뭐 지네도 잡아먹고 막 닥친 대로 잡아먹은 거예요. 포식자 프레데터 역할을 하는데 분명히 사냥꾼을 왕창 투입을 해갖고 그 숲 안에 자꾸 모든 생물을 잡아먹는 나쁜 놈이 있다고 자꾸 사냥꾼은 들어오거든요. 뻔히 보여요. 사냥꾼이 들어오는데 숫자 늘어나는데도 그 숲을 맴도는 이런 성향들의 어떤 포식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지리적 프로파일링 할 때 그런 네, 얘기를 네. 하거든요. 나가서 사냥하느냐, 유인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요소가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프리데터 그 형인 거죠. 하여튼 그 본인이 버팔로 신발이니 뭐 이제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도 겨우 이 사람이 했다는 건 고시원에서 네. 같은 동에 있는 오피스텔로 옮긴 거하고 본인이 신고 있던 버팔로 신발 그 가위로 잘라갖고 버린 거 요 두 가지 나름대로는 그게 대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과정에서 유영철이의 인생을 또 바꾸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2003년 12월 11일 날 전화방을 이용했는데 그때 만나게 된 그 여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성은 그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유영철이가.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유영철이가 애정을 느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영철이는 이제 뭐 일방적으로 이혼도 당했겠다 이 여성하고 새로 이제 시작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유영철이가 2004년 1월 21일 날 서대문 경찰서에 절도 사건으로 이 조사를 받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그 새로 만난 여성이 유영철이가 속된 말로 도둑놈인 걸 알아요. 예, 그걸 이제 알게 됐고 그동안 유영철이가 거짓말을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직업도 거짓말하고 학력도 거짓말하고 가족관계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속된 말로 구라였잖아요. 그거를 이 여성이 서대문 경찰서에 절도로 조사받으러 간 놈이 유영철이 그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야 이거 완전 이거 사기꾼이다. 이 구라나치고 이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경계를 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유영철이하고는 이제 관심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유영철이한테 공식적인 비즈니스가 성립돼요. 유영철이가 성관계 하려고 그러면 돈 달라 그래요. 성관계 맺으려면 선물 줘.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그동안 유영철이하고 사귀어온 관계는 서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유영철이가 전부 거짓말하고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이 여자는 다시 원래 그 본인 입장에서 보면 공식적인 입장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영철이가 뻑갔죠 거기서. 그래서 2004년 2월 달입니다. 2월 29일 날 그 여자 몸을 묶어놓고 강제로 성관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막 목을 조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유영철이가. 난 그 부분도 또 나는 또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이미 8명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노인네들을 살해했던 놈이 그리고 자기 그 아내가 강제로 이혼했다 해가지고 아내하고 아이를 죽이려고 맘먹었던 놈이 저는 이 부분도 이게 그때 유영철이의 심리는 어땠을까? 그 여자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랬을까? 아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부인과 아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다 바로 드러나잖아요. 드러난 거잖아요. 아, 이 여자도. 이 여자도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전화를 주고받고 계속 했으니까. 네, 그 주변에 이미 자기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여자 주변에요? 네, 그 여자 주변에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과 만나고 아하. 유영철하고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것들이 노출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것도 저도 동감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보상적 차원에서 살려줬을 수 있어요. 보상적 차원? 네. 보상적으로 공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 대가로. 그동안 나한테 대해준 거에 대한 보상? 그렇죠. 갑자기 돌변한 건 돌변한 거고 유영철이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남성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별 범죄성 없이 잘 지냈잖아요. 그렇게 크게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건 안 하고 본인 입장에서 자기가 사람만 보면 죽이려는 욕구가 팍팍 생기는데 자기가 정상적으로 이 여성하고 어쨌든 뭐 밥도 해먹고 뭐 그러니까 성에 대한 문제 떠나서 일반적인 정상인의 삶에 대해서 단기간이라도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경찰 수사 받으면서 깨진 거 되겠죠. 그래서 유영철 입장에서는
프로파일러 말도 100% 맞고요. 거기 하나 더 첨언을 하면 이 여성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죠. 죽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뭐 처리하면 되는데 유영철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인간인 걸 알게 해주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돌변한 부분이 미워서 뭐 묶어놓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지만 죽이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어떤 연민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동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살인이란 범행까지는 가지 않았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보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네. 그 여성을 묶어놓고 성관계를 하고 목도 조르고 했지만 미련은 못 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하면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휴대폰으로 그 여성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집요하게 매달렸거든요. 그러면서 재결합을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여성이 휴대폰 교체해버려요. 교체해버리고 그 본인이 살던 거주지도 2번 옮기면서 아예 연락 자체를 두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비로소 이제 그 유영철이는 이제는 죽여야겠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진짜 이건 배신감 느껴서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그 여자하고는 수도 없이 통화하고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거리낌 없이. 그러다 보면 그 여자가 죽게 되면 100% 유영철이가 용의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죽이는 건 포기합니다. 근데 유영철이는 늘 그래요. 포기하면 꼭 대체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포기하고 찾은 게 전화방이나 출장 안마사이라는 여성들이 이제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유영철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속된 말로 뭐 실종되더라도 신고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영업 특성상 그 신고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자신을 이제 최종적으로 배신한 그 여자에 대한 복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유영철이가 전반기 그 부유층 노인 살인 사건을 자행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후반기 본격적인 그 이 여성들을 살해하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아까도 대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 사람 인생 자체에서 다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맥이었기 때문에 내가 미술을 공부를 못했고 내가 뭐 경찰관이 못했다고 하잖아요. 전 이거 일종의 다들 자기 합리화의 방어 기제라고 합리화야. 응, 말도 안 되는 기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피해왔고 이것도 자기를 영웅화하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나 선택한 거야. 나 똑똑하지.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냥 아니 교수님 봐봐요. 자기 합리화지 그러니까. 이게 미술 얼마나 우아해요. 경찰 얼마나 정의로워요. 난 이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선천적 장애 때문에 못했어. 나는 생명 때문에. 그래 내가 또라이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 자기 합리화지. 네. 다 절대 공감. 이건 김윤희 프로파일러 아니, 왜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이연세 만화가 분이 있잖아요. 그 미술학도셨는데 생맥이었대요. 그래서 색을 볼 수가 없어서 친구가 한마디를 했대요. 그러면 색을 입히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걸 생각해봐. 그래서 선택한 게 만화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에 있어서도 사람들마다 선택하는 것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믿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선택이 된 거지. 제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 자체의 그런 팩트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유영철을 한때 막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뭐가 대단해요. 똑똑하고 막 왜 가끔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 되게 옹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자체를 얘가 자신 스스로 영웅화하는 이런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의도적인 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다음 번에나 할지 모르는데 검거되는 과정에서 유영철이가 경찰관들 앞에서 했던 행적 어떤 기행 그 발언을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자기 과시가 진짜 속된 말로 쪄들고 이제 그건 또 설명하겠지만 네. 교수님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새끼는 히틀러랑 똑같은 놈이에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그 미대를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요. 미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예. 나의 투쟁이라는 그 자서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는 미술을 잘 그렸는데 교수들이 날 못 알아주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억압이 있었고 지금 내가 독일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됐지만 나는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제가 내용을 지금 히틀러 관련된 책을 프로파일러는 맨 처음 그 한 사람이 히틀러니까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그림에 전혀 문외한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충 그림이나 스케치할 정도로 알면서 자기가 이제 그 독일 제국의 최고 이게 통수권자가 됐잖아요. 이때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려고? 고상해 보이려고 자기 미술학도 했다는 걸 계속 강조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유영철이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늘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대체를 해요. 그 사건은 유영철이의 하반기 인생을 이제 후반기 인생을 이제 뒤바꾸는 건데 후반기 사건을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전화방 등 또 출장 마사지사 등 여성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범죄 사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어봤을 거예요. 너 전반기에는 부유층 노인들만 죽인다고 하면서 너 교회 주변 종교단체 그 주변에서만 쭉 살해했으니까 그거 그럼 이해된다. 그 납득돼. 근데 너 왜 후반부에는 전부 여성들만 어떻게 보면 유영철이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이건 전 수법이잖아요. 불러가지고 뭐 범죄하기 참 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막 왜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전화방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가고 유인해서 죽였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만드는 게 내가 그 여자를 만났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배신해서 그때부터 이 여자를 내가 죽이려고 배신에 대한 그 반감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이제 전화방 등 여성 살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을 수밖에 없네요. 예. 네, 사건으로 들어가 봐야 예, 되겠는데요. 2004년 3월 15일 날 첫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사건이 그 날짜별로 딱딱 집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네. 근데 3월 15일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일단 일자가 특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전화방 여성 등 살해 사건이에요. 총 11명인가? 11명. 예, 11명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하나하나 좀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004년 3월 15일 맞습니다. 시간 불상경인데 애매한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또 재판할 때도 시간 불상경 이렇게 씁니다. 그때 그 첫 번째 드러난 거는 그 전화방 이름을 못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예, 상호 이 불상에 전화방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성이 23살 먹은 그 여성이 나와요. 그래서 서대문구에 있는 그슨 쇼핑몰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 장소를 딱 정하죠. 그리고 그 여자 이제 23살 먹은 여성을 만나가지고 꼬이는 거죠. 자, 유영철이가 사실은 얼굴이 멀쩡하잖아요. 네, 멀쩡하죠.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매너 좋게 행동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재밌게 나한테 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 원래 약속한 돈보다. 그렇게 이제 꼬여요. 꼬여가지고 그 신수동,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오피스텔 102호로 갑니다. 거기 가서 성관계를 하죠.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마 계속해서 성관계 끝나고 돈만 주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돈을 안 주면 여자는 못 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자꾸 시간을 미루니까 이 여성이 그때 좀 불안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16일로 넘어갑니다. 밤 시간대죠. 15일 날 만나서 그렇게 하고 좀 이상하다고 이 여성이 느꼈나 봐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이 여성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머리채 딱 잡죠. 머리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갑니다. 그때는 이제 그 양손으로 어떻게 보면 질식을 시켜요. 목을 졸라서. 그리고 사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둔기 사용을 안 해요. 첫 번째 전화방에서 불렀던 그 여성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 목 졸라서 살해한 다음에 저 이제 그 뭐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람을 살해하면 제일 골칫거리가 뭐예요? 시체 처리잖아요. 그 시체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부피가 크면 발각된다는 건 뭐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잭나이프 그때 칼날 길이 15cm 구입했다고 그랬잖아요. 3만 원 주고 네. 그거 그거 하고 쇠톱 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 목을 자르죠. 자르고 그 잘게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토막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이 범인 이 유영철이가 범행한 것 중에서 잔인한 부분이긴 한데요. 머리를 거의 알아보지 못하게 조각을 내죠. 잘게 부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 사체를
비닐봉투 10개 정도에다가 각각 나누어 가지고 마포구 대흥동 산 1번지 소재. 아,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 대학교 도서관 그 뒷산 등산로에다가 그 도보로 갑니다. 도보로. 그래서 사부로 구덩이 파갖고 그 은닉을 하는 첫 번째 사건. 그렇게 저는- 잔인하게 범행합니다. 저는 이 사체를 유기한 장소가 저하고 관련된 학교고, 그렇죠. 그 학교 나왔죠. 네, 근데 저 여기서 도서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전 정말 소름이 너무 끼쳤었거든요. 그때 대학 다닐 때 아니잖아요. 2003, 네, 2004년도. 졸업했을 때 이제 그게 제 나이가 나이를 나오네. 추정할 수 있게. 나이가 나왔네. 네. 근데 이때쯤 이제 졸업 막 했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었고, 그다음에 저는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지금 이번에 자세하게 읽어보게 됐는데, 보통 잭나이프, 셋톱, 가위 갖고 시체를 절단한다는 생각을 거의 못해요. 맞아요. 네, 근데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 자기한테 그 자기가 맞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엄청 연구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머리를 부셨다는 것도 근데 사실 유영철이는 뭐 나중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효율적으로 토막을 내기 위해서 자기 전신 엑스레이를 찍죠. 예, 전신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아주 큰 원판이 있어요. 네. 그거에 뭐 이렇게 표기했던 것까지 찾게 되죠. 이게- 유영철이가 제가 볼 때는 해부학을 미리 좀 봐갖고 네, 다운 받았다고. 다운 받아갖고 두개골도 이게 부분 붙어 있는 거잖아요. 통으로 된 그렇습니다. 뼈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두개골을 특히 죽은 지 얼마 안 된 두개골을 부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분이 좀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잘게 부쉈다는 거는 미리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거는 우발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자체에서 사체에 대한 훼손은 이미 머릿속에 다 구상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훼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네. 절단하는 걸로 가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쓸모없는 행위라는 걸 본인이 안 거예요. 너무 노력을 많이 한 거죠. 힘들고 힘들고 본인이 봤을 때도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아이 귀찮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간도 아닌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쓰레기 볼 같은 때는. 네, 새끼. 쓰레기예요. 예. 아, 이거 진짜 이 첫 번째 범죄 사실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 진짜. 네, 저 정말 근데 이제 사전에 이게 말씀 참 우리가 먼저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유영철 사건 하면서 이 유영철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20명, 맞아요. 이 20분 정말 저희가 그분들 그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방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 죄송한 거거든요.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고 명복을 좀 저희가 빌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 한 가지 그래도 그냥 딱히 또 변명 아니면 변명이라 할까 한다면 저희가 이런 사건을 하는 거는 무슨 범죄 수법을 알려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범죄자가 있었고 뭐 행간에 우리 저 염견영 교수나 또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뭐 그 사람의 심리도 분석해주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범죄 또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이 방송 한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하여튼 그 희생당하신 20명이죠. 그분들의 어떤 죄송한 마음 표현하고 아니, 그럴 것 저는 같습니다. 교수님 이런 새끼는 프로파일링 필요 없고 사형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사형 얘기 뭐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이런 개새끼가 우리가 낸 돈 가지고 약 처먹고 자빠자고 옷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는 지구상에서 이런 놈하고 한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 자체도 분해요. 억울하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범행 수법을 안다고 해서 실행을 할 수 있거나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알고 있는 지식과 실행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방할 생각도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절대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파일링 할 때 하체를 보고 뭐 현장 상태를 보는 이유는 범죄 상황이 얼마나 능숙하고 거기 환경에서 자라있는 사람이냐 여부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유영철은 앞에 뭐 걔를 자기가 살해를 해봤던 단계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절대 그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갈 수 없고 범행 수법 자체를 모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물론 있죠. 이해되지만 저희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일부 법학자 중에 교육형주의를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육형주의가 이제 사람을 개선해서 교화시켜가지고 사람을 만들자는데 유영철이는 교수님 말씀하신 그 한 범죄 첫 번째 피해자 여성 내용만 보더라도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냐 이거예요.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문제는 사지가 그냥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요거 오면서 제가 미리 본 게 그 유영철 바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지금도. 할 때. 예. 그냥 한심한 놈들이죠. 되게 많아요. 저는 예전에 신창원이 네. 신창원이 거의 연예인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피해 내용이야 뭐 다 나열해봐야 가슴만 아픈 내용이고 제가 저 개인적 사견을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신격화하는 내용 있잖아요. 유영철에서 아까 맞아요. 교수님도 말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방송이라도 깨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깰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가장 그 열받는 부분이 그 여성 있잖아요. 자기가 사귀었던 여성이나 기존의 뭐 배우자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여성들만을 골라 죽였다는데 이것도 역시 합리화잖아요. 네. 합리화죠. 이 자식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합리화예요. 네, 내가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흉기나 괴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측은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일부지만 있더란 얘기예요. 이해하는 형. 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전 부인한테 얼마나 상처받고 이용당했으면 그랬겠냐. 이런 글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영철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격화하거나 뭐 소위 말하는 국보급 뭐 연쇄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봤어요, 제가요. 참 말이.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죄를 사형시키면 사형시키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걸 왜 자꾸 사형시키자고 주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이러한 범행을 쉽게 얘기하면 지지한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와 대단한 사람이다. 아무도 못 해본 걸 저 사람은 해본 적이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그릇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일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왕 염 교수님이 이제 얘기 툭 던지셨으니까 한마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경찰이 저도 그랬고 다 그랬지만 형사들은 어떤 사건을 검거하면 그 가해자 검거한 범인을 상당히 키우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뻥튀기. 예, 그 키우려는 성향이 너무 크다 보면 갑자기 범인이 영웅이 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신창원 같이. 그래서 뭐 그거는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한번 이 얘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유영철이의 정체를 우리가 아주 해부해서 낱낱이 까자고요. 지금까지 알려졌던 유영철이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 엄청나게 대담한 범인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 이거 다 그 허상 우리가 다 뒤집어 까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이나 진짜 진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왜 유영철이가 갑자기 그런 식으로 변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수고 많이 했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어떤 면에서 보면 유영철이라는 파일을 너무 키워놨어요. 그거는 분명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 그 분석 나중에 하시죠. 우리나라 뭐 범죄 사실 앞에도 연쇄살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정도 많았죠. 많았죠. 네. 이 유영철을 약간 언론에서도 굉장히 키웠던 것도 맞는 것 같고 사이코패스라는 개념 자체도 유영철 때문에 사실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사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기고 어떤 교묘한 수법을 쓰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 유형 하나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테드 번디 하나 때문에 그게 이제 소개가 적극적으로 되면서 그렇게 고정적으로 인식이 바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유영철도 약간 뭔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어떤 뭐 댄디한 느낌의 그런 범죄자로 그려진 경우가 많았어요. 초반기 때. 두 번째 사건 갈까요? 네. 이것도 정확하게 이 일자를 구성 못한 것 같습니다. 2004년 4월에서 5월 중순 그 사이에 역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에 있는 이것도 전화방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것도 상호불상의 전화방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역시 불러내요. 그때 그 여성은 20세에서 30대 초반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거죠. 네. 통화해서 녹색 극장 옆 뭐 SK 뭐 텔레콤 앞에서 만나자 어쩌고 이거 약속 장소를 정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나오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성관계 갖자. 그래서 역시 그 노구산동 오피스텔 203호 이때 이사한 집이에요. 이사한 겁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신수동 오피스텔. 신수동 오피스텔 102호였죠. 네. 이때 두 번째 할 때는 노구산동에 있는 오피스텔 203호입니다. 네. 일로 옮겨가지고 성관계 이제 맺고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수갑을 우연히 그 여성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갑을 보고 이건 좀 수상하다고 그 피해자가 이상한 눈치를 보냈겠죠. 그러니까 유영철이가 화장실로 데리고 갑니다. 화장실로 데려가서 간지럼을 태워요. 이건 아주 특별해요. 간지럼을 막 태우면서 그 여성이 머리를 숙이게 한 다음에 그때 이미 그 욕실 위에 수건함 위에는 유영철이가 숨겨놨던 그 제작했던 거잖아요. 해머망치가 있었어요. 그걸로 머리를 1회 때려서 기절을 시킵니다. 기절을 시킨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제크나이프죠. 그 칼로 목을 자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해서 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해요. 사망한 이후에 이 그 사체를 분리하거나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기절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사체를 훼손을 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쇠톱하고 가위 이런 거 사용해서 이제 요 토막 관련돼서는 지금 이거 한 번만 설명하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의 양 다리, 그다음에 양 팔, 몸통 이 세 부분으로 각각 이제 훼손하고 십지지문 안 나오게 손가락 요 부분 이거 전부 가위로 다 잘라냅니다. 그래갖고 화장실 변기통에 내려보니까 요 손 요쪽 껍질만 전부 가위로 잘라내서 변기에 넣어가지고 버려서 손괴하고 역시 똑같아요. 그 이 비닐봉지는 10개 거기에다가 나누어서 담고 요거는 그 서대문구에 있는 그 봉원동 그 모 사찰 주변 이 한방병원 공사장이 있었어요. 그 공사장 그 뒤편 주택가 다음까지 가서 그 밑에다가 파묻는 그런 범행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똑같이 원래 시체가 두 군데 매장이 되는데 첫 번째 사건만 그 노구산 쪽에 있고요. 다음부터는 여기서 계속 매장을 해요. 그게 네. 이사를 하면서 위치 이동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 봉원사 쪽 이 산에 매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교수님, 이거 진술은 유영철이 진술에만 100%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의구심이 많이 가요. 음. 왜 그러냐면 이 살해하는 수법도 엽기적으로 표현해서 본인을 영웅화시키지 않았나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음. 편익적으로 살인을 할 때 너무 복잡해요. 지금 이 친구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또 저기 말도 안 되는 또 가설이에요. 이 친구가 이전에 그 엽기적인 뭐 이런 소설이나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많이 봤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많이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상상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본인의 살인 수법으로 미화시키고자 어차피 잡혔으니까 이판사판이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수법을 진술하지 않았겠냐에 대해서 저는 일말의 좀 의구심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연쇄살인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작업 공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정말 피해자가 유족한테 죄송한데 이게 아니 용어에 나와요. 미국 범죄학 용어에 작업 공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범죄를 크라임 메이킹 프로세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쉽게 딱딱딱 규격화돼 가지고 우리 기계 찍어내는 식으로 하게 돼. 살인조차도 그렇죠. 테드 번니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너무 복잡해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는 뭐냐면 정말로 매 살인을 할 때마다 난 쾌락적 살인을 했고 여성을 진짜 잔혹하게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목숨을 끊으면서 내가 진짜 쾌락을 느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갖다가 아주 미화를 시키거나 또는 조사하는 수사관 입장에서 이 새끼를 아주 나쁜 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지 수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또 호응해 갖고 그러니까 그 창을 할 때
심청과 같은 경우 4박 5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4박 5일을 혼자 못 한대 죽어도 고수가 있어야죠. 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얼쑤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건 내용을 오도할 수 있는 진술 내용의 변질에 가장 무시무시한 게 실적을 원하는 수사관과 아주 악질적인 영웅으로 하고자 하는 범죄자의 경합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범죄수사 심리학 책에 나오거든요. 외국 책에 그러니까 나와요. 일정 부분 그거는 작용해요. 네, 지금도.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자식이 자기가 좀 어차피 걸린 거 몇십 명 죽였는데 아예 그냥 악질적으로 또라이로 내가 돼서 차라리 깜빵 가면 뭐 그리고 이때도 사형 집행 안 됐을 때 아니에요. 거의 안 한다고 그때 막 엠네스티 얘기 나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싸리 내가 그냥 교도소 들어가도 거기서 나를 아무도 못 건드리는 아주 그냥 지존이 되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엽기적인 그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하나만 제가 더 공박을 하면 살인을 2, 30건 하면요 다 까먹어요 수법을. 그걸 다 어떻게 암기를 해요 그거를. 그거 쉽지 아니 않아요. 패턴이 같으면 가능해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면 외국에는 10건이 넘어가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했고 약간의 혼돈은 있을 수 네, 있죠. 얘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1차, 2차, 3차, 4차 다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거는 경찰이 재구성한 거지. 그렇죠. 재구성한 거죠. 근데 그게 공식화된 자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왜 그러냐면 이건 또 어차피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는 죽었고 그러니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범행을 했다는 놈의 이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고 다만 여기 이 경우 이제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확인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사체를 찾는 거하고 그 사체를 찾았더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열 손가락의 지문을 떠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 맞으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거는 뭐 잔인하게 막 묘사하고 간지럼을 태워가지고 뭐 있었는데 뭐 말이 어떻게 되냐고, 했고 이게. 이거 한 내용은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유영철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가져놓은 거예요 이 새끼가 잡히고 나서도. 유영철 자체가 자신을 약간 뻥튀기 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면담을 했던 저희 선배가 이제 권일용 선배님이셨는데 권일용 박사님. 네, 저한테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 유영철이 그 사체를 훼손할 때 틀어놨던 노래가 있대요. 근데 그게 콜럼버스 1499. 네. 그러니까 신대륙을 개척할 때 자기가 그런 포부로 했다라는 얘기를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걸 했다고 네. 그 면담 중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권 박사님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 안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꼴값을 하는 거예요. 네, 완전 상 꼴값을 하는 거예요 미친 새끼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처음에 이게 이제 미국으로 정보가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좀 죄송한데 그 아시아에서 진짜 아주 상또라이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최고지 뭐 그 당시에. 그 미국 범죄학계가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들썩였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연구 대상으로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중에 특히 뭐 시리얼 킬링만 주로 하는 교수님들이 수백 명 되니까 그 자료를 경찰청에 요청하고 그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한테 그 자료 좀 신문 스크랩에서 보내라. 뭐 인터넷에 지금 아직 막 된 데가 아니니까요. 그 막 보냈대요. 보냈는데 그쪽 교수들이 거의 다 코웃음을 치면서 아니 얘가 지금 저기 쉽게 얘기하면 크라임 노블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소설을 쓴 걸 가지고 이게 세상에 그 언론이나 이 지상에서 그대로 나오냐 이걸 저기 틀어 갖고 볼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비판을 받았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유영철이가 지금도 자기에 대해서 신격화하는 이런 식의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제가 법무부에서 좀 일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교도관 중에 유영철이 얘기하면 아주 경악을 하는 양반 수두룩해요. 이를 벅벅 깔죠. 벅벅 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정말 법 이외의 상황이 발생하면 유영철이 신상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증오에 찬 법무부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요것만 설명해도 다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철이가 얼마 전에 그 유영철이한테 교도관들이 음란물 네, 넣어줬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음란물을 넣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 비난 엄청 했어요. 난리 교도관들. 났었죠. 네. 교도관들 여러 명 박살났어요. 그러면 하나 따져봅시다. 교도관들이 유영철이한테 그 음란물을 왜 넣어줬을까요? 유영철이가 희망이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 돈 받으려고 넣어줬어요? 그런 건 안 하죠.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이럴 수 없죠. 그러면 유영철이한테 뭘 바라고 그걸 넣어줬을까? 귀찮았던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귀찮았던 거예요. 유영철이는 그 안에서 아나무인인 거예요. 아나무인. 아나무인이래요. 개판 다 치고 툭하면 뭐 들어놔가지고 그 새끼 툭하면 뭐 허리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한다면서요. 네.
약값 엄청 들어가는 경험이 거. 엄청 나간대. 엄청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귀찮은 거야. 유영철이가 찝쩍거리고 귀찮게 하니까 아유 이 새끼야 그래 너 이거 네가 원하는 거 넣어줄 테니까 이거 보고 어디 찌그러져서 그냥 사고나 치지 말고 있어라 이 새끼야.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네? 열받는 게 교도관을 길들이려는 재소자가 존재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악을 하는 게 뭐냐면 가둬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상 뭘 그걸 어떻게 위해는. 해요. 근데 그 이상은 나머지는 다 사람으로 인권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아프다면 약 주고 맨날 뭐 입원한다는 아프다면 뭐 CT, MRI 다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교도관이 조금이라도 갈구면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예요. 진단 탄원서 쓰고 뭐 진정서 탄원서 쓰고 뭐 정보공개 청구 아시잖아요. 교도관 제일 죽이는 게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잖아요. 정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돌아버린대 복사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얘가 그 안에서도 사람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법 집행관들한테 어떠한 또 피해를 입히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참.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사건입니다. 2004년 5월 중순입니다. 이건 비교적 좀 나왔어요. 서울 서대문구 소재에 있는 이것도 녹색극장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입니다. 이 유영철이가 PC방을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인터넷을 가지고 또닥또닥 하는 25살 먹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을 유영철이가 위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조건 만남 쪽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떡 가가지고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 딱 꺼내요. 너 당신을 내가 윤락으로 단속한다. 그래가지고 끌고 나와요. 수갑 채워갖고 끌고 왔겠죠. 그래서 오피스텔 그 203호로 데려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서는 이제 뭐 성관계 얘기 없더라고요. 이 세 번째 사건은 그냥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수건함 위에 있던 늘 거기다 놓은대요. 수건함 그 위에 해머막 주셨다가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앞에 내가 설명드렸던 그 상황으로 살해해서 훼손해가지고 똑같습니다. 그 한방병원 신축공사 그 뒤편 주택가 거기에다가 은닉하는 그런 범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건은요. PC방 들어가가지고 조건 만남 쪽지 보내던 그 여성. 강간했을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성관계 네, 했죠. 네, 강간하고 네, 했죠. 근데 그 부분은 어찌됐건 네. 공수장에는 빠졌어요. 다 지멋대로 공소장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나도 현실적으로 수사를 해봤지만 이게 현실적인 한계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교수님께서 그 상호명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상호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졌어요. 녹색 극장이나 이런 건 없어졌기 없어졌어요.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있었죠.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있었죠. 오래전에. 네. 예.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갈게요. 네 번째는 이제 이때부터는 좀 날짜가 좀 특정이 되네요. 네, 2004년 6월 1일 날이잖아요. 6월 1일 날 시간불상경에 서대문구 소재 이것도 상호불상에 전화방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인하죠. 35살 먹은 그 여성이 현대백화점 뒤쪽으로 와요. 약속 장소 미리 정해갖고 이제 오니까 똑같습니다. 돈 더 줄 테니까 우리 집 가자. 그래 가가지고 시간 보내고 이제 역시 성관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죠. 그 밤 늦은 시간에 불렀으니까 뭐 자정 넘어가면 6월 2일 아니겠어요? 자정 넘어서 피해자한테 이제 성관계 끝나고 샤워 좀 해라. 샤워하라고 보내고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뒤따라가 가지고 역시 수관함에 있던 해머망치로 또 살해하고 똑같이 또 아까 그 한방병원 뒤편 거기다가 사체를. 교수님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상호불상이 왜 계속 상호불상이 나와요? 요거는 사체는 찾았는데 정확하게 그 피해자의 인적성 확인이 잘 안 된 거예요. 뭐 유전자 감식 이런 걸 위해서 뭐 그런 건 없었나요, 당시? 이제 유전자까지 그게 잘 있었어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사체가 훼손이 심하게 그 토막이 되고 제가 해서 알기로는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딱딱 떨어지지 않았던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맞아 네, 떨어지지 네. 않았어요. 하기는 다 했던 것 같고 제가 그때 그 이제 발굴 현장 저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워낙 다 이렇게 맞추는 것도 한 구 시체 자체를 다 맞추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었고 뭐 아시다 보면 현장에서 다 그 뭐 하나하나 뭐 영화처럼 다 하나씩 진짜 정성 들여 발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그런 부분도 예, 있었고 사체가 한 군데 좀 집약된 것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유영철이의 아주 특이한 그 어떤 수법은 17토막입니다.
정확하게 17토막이에요. 그러니까 17토막이 발견되면 유영철이가 범행한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아니었던 게 있잖아요. 둔기 사용 안 하고 흉기로 마구잡이로 찔러서 살해했던 이문동 사건. 그건 유영철이가 공짜로 먹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남규 거를. 그러니까 그거 벌써 그 사체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17토막으로 이 유영철이가 그 범행을 했는데 그게 막 뒤섞인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저도 봤거든요. 네. 사진을 봤는데 이게 많이 사체가 다 엉켜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하나 원래 발견을 하면은 이제 저희 아시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못 맞추고 빠진 게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사진으로 사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못 맞춘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인원도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가 25명 주겠다고 그랬어요. 전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네. 본인은 25명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25명으로 수사하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기동 사건까지 포함해서 21명으로 시체 발견한 것만 21명으로 기소했는데 나중에 정남규가 이의 제기했죠. 그래서 공수장 변경해갖고 20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이 발견한 것만 기소한 거예요. 그렇죠. 네. 발견한 것만.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17토막하고 머리 쪽을 많이 봐요. 머리 쪽.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근데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네, 뭐 맞아요. 다섯 번째. 6월 2일 1일 날 했지. 요번에 6월 초순 일자불상경에 신촌 소재 뭐 전화방에서 전화 걸려온 그 또 20살 여성이에요. 네. 그 여성 통화해가지고 뭐 현대백화점 시계탑 앞에서 뭐 만나자 그 집에 데려가서 그 오피스텔에서 또 역시 뭐 살해하고 뒤따라 들어가서 똑같아요. 뭐 그 다음에 가서 유기한 장소도 갔고. 네. 그 다음에 다음 사건도 6월 7일경 05시 비교적 자세히 나와요. 이거는 그 서대문구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때만 해도 숙박부 기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건데 이건 서대문구 소재에 있는 이 여관에서 이름 처음 나옵니다. 애송이 출장 마사지. 출장 그 마사지 그 상호가 애송이. 예, 거기 전화해가지고 아가씨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 여관에서 불러가지고 그때 26살 먹은 여성이 온단 말이에요. 출장 마사지 하러 온 거죠. 근데 오자마자 경찰관 신분증 보이면서 수갑 딱 채우고 자기 집으로 오피스텔로 끌고 가요. 오피스텔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하죠. 네. 이거는 저 여관에서 불러가지고 살해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7일 날 이것도 이제 이때부터는 그 후반부는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6월 17일 날 밤 10시경에 또 전화방에서 불러가지고 30살 먹은 그 여성 불러가지고 똑같아요. 성관계하고 살해하고. 네, 근데 여기는 좀 다른 부분인 게 원래 불렀던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 사건. 예, 원래 불렀던 여성은 30살 먹은 여성인데 대신 나오죠. 피해자가. 네. 27살 먹은 여자가 대신 나와가지고 유영철이한테 끌려가가지고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이런 첩보들이 모이기 시작한 배경들이 이런 거죠. 뭐 동생이 분명히 갔는데 안 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나중에 알려졌지만 이 마사지가 전화번호는 다 달라도 한 군데였다라든지 이런 걸로 유영철은 자기가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범행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자기 정보가 노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나머지 사건도 다 동일하겠지만 유영철이 이쪽 교수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성매매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그렇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건이 만약에 공개가 되거나 검거가 됐을 때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집단, 모집단을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출장 안마 같은 경우는 뭐 성매매랑 거의 연계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하드코어, 그러니까 어떤 남성을 만날지도 모르고 랜덤으로 가서,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위험까지도 하면서 이게 성매매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연락이 잘 두절이 거의 안 됐다던가 뭐 아니면 뭐 고아 출신이라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되게 불우한 가정 환경, 불우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찾을 사람이 없는 집단 맞습니다. 여성이 가장 많은 게 요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랑 여성들 같은 경우 게리리 주웨이 사건 같은 게 네, 똑같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처럼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집을 나와가지고 자기네 집하고 완전히 담쌌거나 네. 연락이 두절돼서 죽어서 어디서 뭐 해도 누가 연결될 사람도 없고 연락 올 사람도 없다는 그 여성들의 취약점을 유영철이 이 쓰레기는 알고 있었던 네,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만 노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여성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뭐 피해자에 이입하는 건 아니었지만 살 때도 외롭게 살았는데 갈 때도 너무 외롭게 갔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긴가 순간에 갇혀서 나중에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또 시신조차도 사실 온전하게 못된 분들도 있고 또 찾아가 가족조차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거의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거는 더 설명할 것도 없이 계속 그렇게 돼요. 네. 6월 17일 날 그렇게 했고요. 6월 23일 날 뭐 이때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관에서 출장 마사지 할 사람을 불러서 여관으로 오면 경찰관 신분증 보여주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성관계하고 살해하고 또 전화방으로 연락해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돈 더 준다고 우리 집 가자고 꼬여가지고 데려가서 살해하고 뭐 또 사체 훼손해서 그 지정된 장소에 가서 꼭 전부 다 거기다 갖다가 묻었죠 거의. 예, 그 묻고 뭐 이런 그 형태였고요. 보면은 출장 마사지사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네. 예, 애송이하고 앵두 출장 마사지. 앵두. 뭐 이런 거고 제일 이제 중요했던 사건은 이제 그 다 빼더라도 7월 1일 날 사건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7월 1일 날 밤 11시에 역삼동 소재 역삼역에서 앵두 출장 마사지로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아가씨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26살짜리 이 여성이 오는데 그 여성을 위조 신분증 경찰관 신분증 보여주죠. 그 윤락으로 단속하겠다. 그래갖고 승용차에 태워요. 태우고 203호 자기 오피스텔로 오죠. 와가지고 그 여성이 가장 잔인하게 살해됐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 사귀다가 결국 연락 두절하고 가서 다른 여성 죽이기로 맘먹게 했다는 여성 있잖아요. 네. 그 여성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주 이 여성만큼은 본인이 잔혹하게 살해해야 돼. 이것도 어차피 유영철이의 진술에 의거한 거예요. 이것도 이 새끼 진술이에요. 그래서 잔인하게 이제 변기에다가 안치고 이때는 안치고 살해를 했다. 그리고 훼손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했어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얼굴을 상당히 원래는 그 이 훼손하는 과정에서 절단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훼손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7월 1일 날 이 만난 여성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아마 그러니까 경찰이 사체를 찾은 다음에 유달리 이 여성이 얼굴이 훼손이 많이 돼 있으니까 안면 부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유영철이가 그 얘기를 했겠죠. 이름도 같고 그 여자하고 닮았고 그래서 내가 좀 심하게 훼손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제가 볼 때는 네.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죠. 얼굴 공격하는 건 응. 진짜 미운 건데 이름 갖다가 그렇게 믿겠어요. 마구잡이 때리거나 뭐 그래서 했겠지만 네, 그래서 이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이 7월 1일 그 사건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애송이 출장 마사지는 몇 건 더 나옵니다. 7월 9일 날도 나오고 7월 13일 날도 나오고 이건 뭐 이 범행한 거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 11명의 이 전화방 내지는 그 이런 출장 그 마사지 하는 여성들을 불러내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사체 훼손하고 또 암매장하고 이런 범행이 총 11건입니다. 마지막 사건이 7월 13일이고요. 예. 네. 그 어느 정도 텀이 있어요. 뭐 기억을 하든 못하든. 근데 가면 갈수록 일주 짧아져요. 네, 4일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볼 땐 피해자가 훨씬 많아요. 저도 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숫자는 저 개인적 사견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음. 왜 그러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출장 마사지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유족도 안 나타나고 했다면 그 보통 출장 마사지가 그 일대에서 할 정도면 거기가 또 원룸도 많고 또 그때 대학생이나 이렇게 직장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또 모텔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요와 공급을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뭐 2, 30명 가지고 이거 조달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물론 뭐 없어지니까 나중에 찾으려고 그 업주 입장에서는 뭐 조치를 취하긴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업주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여성이 다 맞겠냐에 대해서는 그 업주는 딱 한 집 업주예요. 네, 그 집 업주가 그러니까 애송이죠. 네, 거기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다른 마사지 업주들하고 그 전화 통화가 빈번했던 거예요. 나중에 검거 과정에서 이건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연 교수님 얘기한 거 플러스 보다 보면 갈취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유인을 했는데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선별을 해서 얘는 살인을 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자기가 이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영철이가 네, 저는 말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있었을 돼요. 거예요. 네. 예, 따스하게. 그러면서 그 친한 시간 척하면서. 동안 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저는 어느 정도 수용 받아 자기가 그러니까 캐치했을 이 거라고 얘는 살해해도 네, 자기가 그 이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 갖지 않는 아이니까 비교적 안전하다 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이 해요. 개새끼가 이제 개새끼라 표현해. 이 새끼가 개새끼예요 이건. 개새끼라는 것도 아까워요. 여자들 뭐 드링크도 주고 꼬시면서 공격하기 전에 성관계하기 전에는 돈 줄 사람이잖아요. 그쪽에도 서비스 제공하니까 친해져야 되잖아요.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넌 집에 언제 나왔니? 아버지는 뭐하니? 뭐 너 혼자 사니? 그러면 그 친구들도 솔직하게 유영철이 생긴 것도 괜찮으니까 오 오빠 저는 고아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주기를 안 주기를 골랐단 얘기예요. 제가 선별했다는 네, 거죠. 이게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사에도 빠져 있고 조사 내용에도 빠져 있고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가지는 게 이게 어떻게 하면 족족 유족이 안 나타나는 애만 골라서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도 만약에 유니파이 프로파일러하고 저하고 얘기한 게 합의이 돼서 사전에 이 아이의 가족 관계나 지금 앞으로 찾을 사람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졌다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자가 있을 건데 우리가 발견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는 얘기죠. 저는 범죄자들이 경찰에 검거되거나 자백할 때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진실에 가장 부합해요. 유영철이가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하면서 숫자를 25명 얘기했어요. 25명. 저는 적어도 20명은 아닐 거라고 봐요. 25명 정도는 맞다고. 그것도 줄여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줄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5명 정도는 네. 최하 더 끊어야 미니멈으로 돼요. 끊어도 25명. 경찰이 찾지 못한 5구 정도는 더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유영철이 사건을 해결한 13명 명단을 이름을 제가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수사관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자신도 20명은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이거보다는 5명은 더 많다고 최초에 말했던 25명. 5명은 더 있다고 본다. 최하 줄여서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수사의 한계이기도 하죠. 아니,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유영철이가 유니프로파일러하고 저하고 공통적인 게 어떻게 이 피해자들이 족족 거의 대부분이 앞에 뭐 사건이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도 사체를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했는데도 유족 하나 안 나타난 시신이 다수였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걸 골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여성이 혼자 처음 만난 사람한테 소위 말 나발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프랭클리 스피킹 있잖아요. 편하게 얘기한 거 아니면 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단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은연중에 이놈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집으로 유인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대화라는 게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 시간 장기간에 걸쳐서 회유하고 살살 그 여성의 정보를 빼내는 시간대의 대화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외로 유영철이 강박이 심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박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 계획하에서 움직여야 되고 정보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움직이거든요. 그랬을 때 피해자를 아무 정보도 없이 저는 절대 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점이 됐고 갈치 사건들도 종종 있는데 똑같은 수법인데 왜 이 사람은 갈치했고 보내줬고 이런 것들이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거의 다른 부분들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기록을 보더라도.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됐던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선생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그 여성 피해 여성들이 핸드폰 이런 게 없었나요? 있었죠. 일부는 있었죠. 휴대폰 유영철이 검거했을 당시에 그 여성으로부터 뺏은 그 휴대폰도 하나 있었고 물론 인적상 그건 다 특정됐고 네. 그다음에 그 여성으로부터 뺏은 그 지갑과 시계와 그다음에 발찌 이런 거 몇 개는 나왔죠. 그 여성들은 특정이 됐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대부분이 모텔로 불러들여 갖고 오면 핸드폰은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거는 진짜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여성들을 모텔로 불렀다가 자기 집으로 유인한 게 모텔로 갔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끄집내면 얘가 종족이 감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그 개미지옥과 같은 함정으로 모텔을 사용한 거고. 그렇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너 어떻게 여기 오게 됐니 뭐 이런 얘기 쭉쭉 그래서 하다 자기 보니까 집으로? 이런 경우는 얘는 깔끔하게 들어가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제가 볼 때는 시나리오에 부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관에서 불러가지고 1차 면접 보고 네, 면접한 거예요. 네. 속된 말로 피해자 면접. 그리고 이제 이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경우만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은 그럼요. 충분하다. 네, 전 그렇게 예. 가설로 그거는 맞는 보거든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이렇게까지 좀 하고 예. 네, 그 다음에 3부에서는요, 다른 살인사건 하나 남아있죠. 그 살인사건과 기타 범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유영철의 뭐 검거 과정이라든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피해자 유족 가족 얘기도 좀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3부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유영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